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 애널리스트입니다. 벌써 여름의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자, 우리 지수는 변한 게 없습니다. 연초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도 바뀌는 계절처럼 바뀌는 종목군들이 있고요, 바뀌는 개념들이 있고요, 또 경주팀도 새로운 사람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들이 하반기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경제 개념들은 무엇이고, 향후 또 주목해야 될 기술들은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개념은 바로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모든 것을 같이 사용하자? 이런 마치 공산주의와 뭐가 다르냐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소유라고 하는 개념에서 공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경제 플랫폼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일부 산업 내에서도 이러한 개념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의 생활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선진국에서는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이 무엇이냐, 공유경제라고 하는 그 개념이 무엇이냐를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대여자와 이용자가 있고요. 그리고 핵심은 이것이 유효자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고 있는 자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자동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를 저는 평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거의 안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제 입장에서 보면 제 차이지만 유효자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효자원을 놀리지 말고 그때도 쓰는 사람들에게 이용을 하게 해서 노는 자원이 없이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유효자원을 포스팅을 공유경제의 플랫폼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나는 유효자원을 여기다 올리고 이 유효자원을 이용자는 쓰는 거죠. 대신에 그 대가로 대여료를 내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일부 수수료를 가져가고 대여자는 대여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 이렇게 되게 되면 뭐가 좋게 됩니까? 1대1 거래를 하게 됐을 때는 서로를 못 믿는다든지 하는 게 있지만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뢰는 조금 올라가겠죠. 특히 이 플랫폼이 유명하고 크면 클수록 그 신뢰도는 조금 더 올라갈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겠지만 개인이 개인으로 거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수수료를 떼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여 수익이 줄어들기는 하나 건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플랫폼을 바탕으로 노는 자원을 활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공유경제라고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공유경제가 지금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개념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내 소유의 제품인데 그것을 왜 남을 빌려주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실까요? 자, 지금 공유경제 규모인데요. 2013년도에 지금 밀리언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5천 밀리언 달러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한 50억 달러인가요? 50억 달러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50억 달러가 아니죠. 5천억 달러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그 규모를 보시면 북미, 유럽의 규모가 가장 크고요. 아시아는 인구수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오세아니아에서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구 유럽 그리고 북미 쪽에서 공유경제의 거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진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에 2,500, 5,000, 2배가 늘었죠. 물론 이제 성장률은 점점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꽤 큰 규모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왜 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준비된 그림을 보실까요? 자, 에어비앤비라든지 아니면 우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서비스냐면요, 실제로 놀고 있는 차를
택시 개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 서비스를 없애라고 이 블랙캡, 즉 택시 운전사들이 막 시위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실제로 이런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실제로는 좋은 차를 택시보다 싼 가격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렌트카를 사용하기보다 또 택시를 부르기보다 훨씬 좋은 거죠. 아직 우리가 적용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택시비가 굉장히 비싼 북유럽 경제, 대표적으로 뭐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충분히 이런 서비스들이 확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실제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앱인데 이것은 숙소를 사용하는 앱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어떤 개념의 앱이냐? 내 그 아파트에 예를 들어서 노는 방이 있다. 그러면 그 노는 방을 임대를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통상적으로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비어 있을 때 온 여행자에게 3박 4일 뭐 혹은 1박 2일 이런 형태로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생활이 우리가 뭐 무슨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뭐 홈렌트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가정집에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사는 듯한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어있는 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내가 직접 살고 있는 집을 대여해 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내가 그냥 소유만 하고 있는 그런 비어있는 아파트를 일종의 여관의 형태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기존의 숙박업소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유경제의 특징은 의외로 좋은 시설을 낮은 가격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자들 측면에서는 환영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확대될 것 같고 지금도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렌트의 개념이 좀 더 확실하고 그다음에 금리가 낮은 선진국들에서 이런 서비스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향후 서비스업의 성장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개념들을 실제 IT에 적용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점과 어느 정도 일치하기도 하는데요. 자, 바로 그 애플입니다. 애플이 이번에 iOS 8을 이번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면서 가장 큰 개념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자, 가족끼리 컨텐츠와 앱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6명까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앱을 사면 저와 함께 공유하는 가족 6명까지는 그 앱을 공짜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이패드 에어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들을 저장해 놓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 가족으로 저장해 놓은 사람들에게도 모두 동일한 컨텐츠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럼 물론 학생들은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학생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모두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노는지, 누구랑 노는지, 뭘 하고 다녔는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게 되어 있으니까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제 카드 번호를 뭐 공유를 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뭘 사는지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컨텐츠를 공유하고 앱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 아들의 기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위치 추적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어떤 경로로 다니는지까지 파악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뭐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하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도 나중에 노출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애플은 앱이라고 하는 지금 가장 IT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 시장의 가장 핵심 앱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iOS 8을 통해서 내놨고요. 실제로 콘텐츠와 앱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건 실제적으로 기기 간의 연동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아이폰과 그 다음에 아이패드와 매cin토시의 여러 가지 그 기능들 혹은 관련되어 있는 콘텐츠들이 바로 아이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모두 공유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매cin토시와 아이폰의 연동이 굉장히 쉽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폰을 가지고 매cin토시 주변으로 가면 폰이 다가오는지를 스스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연동되어 있는 폰이 지금 가까이 다가와 있다. 그래서 매cin토시를 이용해서 이 안에 온 문자라든지
아니면 뭐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홈 서비스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서드파티 업체들과 함께 아이홈 서비스, 이 안에서 이용에는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집안의 뭐 온도를 맞추는 일이라든지 집안의 뭐 보안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인식하는 그런 서비스들, 또 콘텐츠들 간에 공유를 하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이 집안에서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애플 회사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서드파티 앱 회사들을 모두 끌어들여서 서드파티 앱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들까지 끼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조명을 조절해주는 그런 뭐 LED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까지 모조리 끌어들여서 애플의 아이홈이라고 하는 이 공유 경제 자체는 향후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웬만한 하드웨어 업체들, 그 다음에 앱 업체들, 애플 회사까지 끼어들어서 경제의 판을 키울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iOS 8을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는 뭐 요세미티까지 뭐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이 발표가 되었지만 핵심은 뭐냐면 서로 공유하면서 더 파이를 키우자라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요. 시리입니다. 이 시리는 다 아시겠지만 음성 인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실제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한 뭐 번역 서비스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의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좀 뭐라고 해야 될지 제가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일종의 그 키보드를 대체할 수 있는 UX라고 해야 되고 사용자 경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컴퓨터와 대화를 할 때 지금까지 우리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통해서만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말을 통해서도 음성 인식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웨어러블 기기처럼 이런 패드류나 스마트폰이 아닌 웨어러블 기기와 같은 스마트워치나 안경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항상 들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처럼 터치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기일 경우 무엇으로 UX, 사용자와 대화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음성인식의 앞으로의 개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애플은 시리의 기능을 점점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리의 기능 자체가 뭐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샤잠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인데요. 뭐 다 아시죠? 우리나라 네이버에서도 서비스가 되고 있는 노래가 나올 때 그 노래를 바로 인식하면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자, 이런 서비스를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합하고 좀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개발자 회의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헬스키트와 헬스의 내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키트를 애플이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애플은 뭐 밴드 정도만 제공을 하고 또 밴드 제공 역시도 서드파티 업체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이 만든 것을 애플이 인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애플은 헬스라고 하는 이 큰 개념의 카테고리에서 개발 키트를 제공하고 또 앱 개발자들이 많이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기능들, 뭐 저도 이제 생각나는 것이 단순하게 뭐 심박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한 몇 가지 앱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만 여러 사용자들, 여러 이제 앱 개발자들이 뛰어들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개념들이 나오겠죠. 특히 의사라든지 뭐 소방서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만약에 가세된다면 앱 개발의 활용도는 앞으로도 높아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iOS에서 구글과 함께 대부분 개발자 회의에서 얘기된 것들은 바로 이러한 서드파티 업체들을 끌어안고 개발자들을 끌어안아서 또 다양한 서비스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리고 그 핵심에는 공유경제의 그 개념이 담겨있는 애플 개발자 회의의 내용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 살펴보실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하면 스위프트라고 하는 개발자 언어입니다. 근데 이 개발자 언어는 새로운 문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기존의 비주얼 C에 비해서 더 문법이 간단해졌기 때문에 한번 이 문법에만 익숙해지고 나면 앱 개발이 더 쉬워졌다. 그리고 더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은 단순하게 공유경제를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공유경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다양한 하드웨어 업체들, 서비스웨어 업체들이 끼어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을 키워서 IT 쪽에서 새로운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여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이것은 애플뿐만 아니라 이번에 구글의 I.O., 그러니까 구글의 개발자 컨퍼런스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드러났습니다. 다만 약간의 하드웨어라든지 서비스들의 약간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큰 그림에서 뭐 스마트 홈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로의 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웨어러블 기기의 확산과 같은 큰 그림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볼 시사점과 투자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럼 앞으로 이런 공유경제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도 언급드렸죠. 영국에서의 서비스 블랙캡이라고 하는 영국 고유의 택시 회사가 반발을 할 만큼 지금 이 서비스의 확산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유럽의 일부 중소형 숙박업체들이 항의를 할 만큼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기존 업체들, 기존 질서와의 싸움은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굉장히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될까요? 공유경제 서비스의 대표 주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법적인 장벽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아주 크게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산업들과의 장벽에서 과연 어떠한 해법을 찾아낼 거냐, 또 어떤 법적인 해법을 찾아낼 거냐. 아무리 사용자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나 아니면 그 규제기관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사업자들이 다 망하고 우리 소비자들이 좋아지는 것만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이 사이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지만 점점 더 공유경제가 확산이 되면서 기존 사업자들을 위협해 나간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조절해 나갈 거냐 정도가 이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이 관점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앞으로 서비스의 숫자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고요.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고 가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박을 칠 수 있는 것은 이와 관련된 앱을 만드는 혹은 조그만 하드웨어를 만드는 중소형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장 큰 대박을 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개별 기업들을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을까요? 해외에서도 모를 것이고요. 국내에서도 알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투자를 한다면 역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강점은 하드웨어 쪽에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업들과 하드웨어의 핵심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여전히 기회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떤 하드웨어가 되었든 핵심 제품들, 핵심 부품들을 빼놓고 만들 수는 없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뭐 반도체 같은 디스플레이 같은 일부 산업들은 이미 글로벌 순위가 쭉 정해져 있는 산업의 과점화가 이미 진행되어 있는 그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핵심 부품들의 사용 강도는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핵심 부품들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앞으로의 사용도, 핵심 부품의 완성도에 따라서 사용도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의 사용 빈도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D램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P램, M램 같은 차세대 D램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도 이와 관련된 제품들에게는 중요한 핵심 부품이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공유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또 그와 관련된 하드웨어 종목군들을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에서는 두 가지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한 가지 종목은 금융주의나 최근의 추이가 굉장히 좋고요. 한 가지 종목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소재 쪽 종목에서 여전히 부진한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핫 종목은요, 바로 하나손해보험인데요. 최근에 주가 동향이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보험주에게는 부담이 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보험주는 일종의 금융회사다 보니까 금융회사가 뭡니까? 싼 금리로 돈을 끌어들여서 비싼 금리로 돈을 대출해주는 게 결국 금융회사 서비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도 계속 사람들에게 아주 소액의 돈을,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아서 그 돈을 채권으로 운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확률이 떨어지는 보험금 지급보다는 돈 운용을 통한 수익률을 높여가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 채권의 장기 채권 수익률의 하락은 굉장히 부담 요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하나손해보험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보고 계신 그림은 월별 누적 장기 보험 손해율 추이입니다. 자, 손해율은 낮을수록 좋은 거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라는 게 말 그대로 무언가 사건이 터져서 내가 낸 보험금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니까요. 결국은 이 회사 입장에선 손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돈이 나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손해보험의 손해율 보니까 지금 2013년과 12년에 월 초반에 겨울 때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100억 정도의 돈을 받아서 실제로 나간 돈이 110억, 120억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손해를 봤는데 2014년 빨간색 들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100%대 초반에서 안정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2년도에 비해서 장기 보험 손해율 자체가 누적적으로 보니까 안정을 찾고 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이제 장기 보험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는 초기에 이제 금액이 조금씩 들어오다가 그 금액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기 보험에서도 이익을 거둘 가능성, 이게 100% 아래로 점점 내려가게 되면 이제는 이익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동안 부담이 되었던 장기 손해보험에서도 이제 이익 관점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이 종목의 강세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연간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2012년 평균, 2013년 평균이 전반적으로 90%가 넘는 굉장히 위험한 정도의 손해율이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100억 정도 자동차 보험료 받아서 실제로 지급된 보험료가 90억이 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10억 정도 남는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뭐 사업 비용 빼고 무슨 비용 빼고 하면 거의 남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2014년도 아직 몇 개월 안 지났습니다만 평균을 보면 80%대로 내려앉았죠. 보통 아주 좋은 손해율을 70% 후반 정도로 본다면 현재의 손해율은 과거 대비해서도 좋아진 것이고, 아주 좋은 그 손해보험회사의 손해율 비교했을 때 약간 나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개선되고 있다. 즉 가장 본업의 실적이 개선될 만한 요인들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관점은 어떻게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느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요. 하나손보와 이익권 그 손해보험사들, 이익권 손해보험사가 누굽니까? 1위는 당연히 삼성화재고요. 이익권은 현대해상, 그다음에 LIG 손해보험, 뭐 이런 쪽이 2위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익권 업체와 손해율이 큰 차이가 났죠. 보통 뭐 작게 나면 6%, 뭐 4%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2014년 들어서는 1% 내외로 줄어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손해율 자체가 줄어드니까 결국은 이 회사의 이익이 불안정하다가 이제는 서서히 안정화 국면, 그래서 과거의 저평가를 조금씩 해소하는 국면, 영업이익 측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 영업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벌어졌던 손해율을 줄이면서 결국은 이익권 회사들과 상당히 벌어졌던 밸류에이션 갭을 메울 수 있는 펀더멘탈 여건을 마련했다라는 관점에서 최근에 주가의 반등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이 보험사의 이익은 이런 금리이익, 그리고 받은 보험료를 바탕으로 나타나고 있는 운용이익, 이런 것들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쪽에서는 또 어떻게 이 수익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요. 자,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금리부 자산, 그다음에 부채,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 보험사도 실제적으로 이 보험금을 받게 되면, 보험료를 받게 되면 이걸 어떻게 운용할까요? 보통은 채권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부 자산이 바로 이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죠. 그래서 이 채권의 이익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누가 청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 게 보험사들의 입장인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금리부 자산, 채권과 그리고 부채, 갖고 있는 해당 금리 부채를 살펴봤을 때 이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누가의 이익일까요? 당연히 보험사가 이익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수익성엔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도 점점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장기 금리가 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10년에 거의 170bp 나던 금리 차이가 얼마까지 줄어들었냐면 0.8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81bp까지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이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수익은 4.7%인데 금리 지급은 3.8%, 3.9%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금리 차이를 가지고 지금 양호하다라고 할 수 있느냐? 보험업계의 평균을 봤더니 이 정도면 괜찮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금리의 하향 추이에서 이 정도 BP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잘 운용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지금 자산으로 살펴봤을 때 채권이 많이 늘었고요. 대출채권도 많이 늘었고 수익증권, 그다음에 주식도 약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인 운용자산 속에서도 채권이나 이런 쪽의 운용을 잘해서 투자 쪽 수익도 최소한 나쁘지는 않다. 과거 대비해서 개선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회사는 지금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바닥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마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수익 측면에서도 뭐 채권 쪽이라든지 금리 운용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좀 이익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국은 최근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지금 밸류에이션 그림을 보시면요. 주가가 많이 반등한 것 같지만 장기 밸류에이션 차트상 봤을 때 여전히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PB 측면에서 보면 더더욱 그렇죠. 0.6배에서 0.8배 정도 수준에서 오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만약에 2분기에 좀 의미 있는 이익의 반전을 계속 보일 수 있다면 그리고 이익권 회사들과의 격차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 가지 지표상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현재 합병효과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보기엔 주가의 재평가는 조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반기에 지금 당장 8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성장률 또 예상한 것보단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상 분명히 저평가는 맞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엔 딱 한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진다면 현재의 주가의 트렌드, 저점을 올리고 있는 트렌드는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3분기 가서 금리가 다시 계속 떨어지면서 금리 하락 압박을 받기 시작하고 보험사들이 금리로 이익을 내기 쉽지 않은 그런 조건들이 계속 연장이 된다면 아마도 전체 보험사들 모두 주가 탄력이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험사들의 핵심은 장기금리가 좋아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금리의 상승 없이 보험주가 올라가긴 힘들다. 또 그렇다면 장기금리가 올라가기 위해선 경기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은 우리가 답보하기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다면 결국은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은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반등 시에 약간씩 비중을 축소해 나가면서 실적과 관련된 전체적인 동향들을 조금씩 체크해 나가는 게 핵심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은 그동안 워낙 저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평가형에 놓여있는 보험주들이 떨어질 때 조금 덜 떨어질 수는 있겠다. 이 정도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은 안 좋은 종목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바로 이제 그 해당 종목은 현대제철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방송을 시작한 지 거의 이제 1년 조금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제가 일관적으로 드렸던 말씀, 가장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종목군들이 바로 소재, 석유화학, 화학주, 철강주들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현대제철이 지금 신저가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신저가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철강주 핵심은 뭐냐면 지금 이게 철광석 가격인데요. 철광석 가격의 지금 전망이 어떠냐? 앞으로 더 하락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면적인 해석이 모두 가능한데요. 철광석 가격이 일종의 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제철 입장에서 철광석 가격이 빠지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철을 만들어낼 때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원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석탄입니다. 왜냐하면 고로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굴뚝에다가 이 철광석, 원석을 잘게 쪼개고 그 안에다 석탄을 같이 섞어 넣어서 일종의 찌는 거죠. 그 높은 고로, 일종의 이렇게 큰 가마솥에다 놓고 찌는 겁니다. 굉장히 고열을 발생시켜서 그 코크스 사이에서 나는 고열을 바탕으로 녹아내리는 쇳물을 가져다가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석탄과 철광석이 이 고로를 바탕으로 하는 일관제철소의 원가가 되는데요. 최근에 석탄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철광석 가격도 계속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 측면에서 분명히 원가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문제는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제 원달러 추이인데요. 원달러도 최근에 이제 천원선 부근에서 하락이 멈추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 전망은 4분기에는 세 자릿수를 볼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컨센서스고요. 현재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원화 강세, 이것도 철광석을 거의 전량 수입하는 현대제철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왜? 달러로 수입하는데 원화가 강세니까 원화 강세를 바탕으로 원가단에서는 더 점점 낮아지는 거죠. 원가 자체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두 가지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철광석 가격도 낮아지고 석탄 가격도 낮아지고 거기다 원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원가단에서의 절약 요인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그림 보시면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현대제철의 톤당 원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현대자동차가 현대제철에 어떠한 압박을 집어넣고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죠. 이렇게 원가가 떨어지게 되면 항상 현대차가 현대제철에게 이제 현대아이스코어의 강판 부분도 현대제철이 모두 가져왔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차용 강판 같은 경우에는 현대제철이 모두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가격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원가단에서 분명히 하반기에 더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그러면 현대제철을 압박해서 더 냉형 강판의 가격, 자동차용 강판 가격을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시장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측면은 어떻게든 원가를 세이브를 해야 되거든요. 그 원가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원료 중에 하나가 부품과 바로 강판인데요. 이쪽의 가격을 최소한 유지하거나 더 다운시키는 것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원화 강세를 피해 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하반기에도 현대제철의 강판 가격을 내리기 위한 협상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가단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주가에는 별로 녹아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악재 요인 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그림 살펴보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럼 철강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글로벌 회사들의 전반적인 주가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US 스틸이 올라가고 있고요. 유럽 쪽의 아르셀로미탈은 최근에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국가의 투자 수요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가 늘고 있는 미국은 그나마 추세가 조금 돌아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럽 쪽의 종목군들은 여전히 바닥권을 헤매고 있고, 자, 이쪽을 보시면 지금 중국 철강사와 인도 철강사가 있는데요. 인도 철강사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인도는 최근에 모디 정부를 기점으로 해서 투자 수요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도 증시 강세와 함께 타타 스틸 같은 경우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국산 제철사들은 구조조정 또 재고조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해외 쪽 동향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 나타나고 있느냐, 각국의 투자 수요의 변동에 따라서 또 각국의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주가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일본을 한번 보실까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일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쪽의 투자 수요는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내수 수요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일본의 지금 신일본제철, JFE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제한적인 주가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쪽의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 현대제철이 살아날 만한 요인은 아직까지는 좀 없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제철에 대한 투자 전략도 조금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자, 다음 그림 보면 현대제철의 지금 매출을 봤을 때 가장 큰 부분이 뭐냐? 현대아이스코에서 냉연강판 부분을 가져오면서 냉연강판이 가장 많아졌습니다. 조선용판 8%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뭐 철근이나 H형광처럼 과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일종의 고로가 아닌 전기로 제강 부분의 흐름들이 실제적으로는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용 냉연강판의 흐름이 아주 중요해졌고 건설 쪽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시황들,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졌다. 결국은 현대제철이 좋아지기 위해선 향후 자동차 시장이 좋아져야 되고 거기에다가 현대차가 추가적인 가격 하락 압력을 넣지 않아야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죠. 전방산업들의 흐름을 보면 가장 비중이 낮은 후파는 좋아지는 것으로, 이제 하반기에 좋아지는 것으로 현재 지금 전망이 예상되고 있는데 자동차, 건설 투자, 가전 생산, 나머지 열연이나 냉연을 쓰고 있는 이 전방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여력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사에 불과합니다만 이런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한다면 가장 좋아야 될 자동차 생산 쪽에서 탄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현대제철의 향후 주가 동향에 있어서는 글쎄요, 지금 뭐 먹구름이 걷히고 해가 뜬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까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반등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바닥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제철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밸류에이션 매력에 따른 리바운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아지는 게 제한적이고 밸류에이션은 바닥에 있을 경우 가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전략은 박스권 전략입니다. 기존의 박스권은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조금 반등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그 반등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자동차 시장의 지속적인 확장 그리고 하반기에 우려하고 있는 현대차의 강판 가격 인하가 더 이상 없다라는 확신을 주어야만 현대제철이 최근의 하향 트렌드를 벗어나서 최소한 박스권 혹은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현대제철은 저평가에 따른 리바운딩, 그 다음에 반등했다가 다시 고점에서의 매도 압력을 계속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기본적으로 박스권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 뒤집기 시간에 살펴볼 리포트는요. 로봇에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LG경제연구원의 나준호 연구원이 로봇 인공지능의 발전이 중산층을 위협한다라는 리포트인데요. 어찌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리포트와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포트의 내용보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리포트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인용해서 로봇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상당 부분은 이 리포트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리포트 핵심은 뭐였냐면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로봇이 발전하면서 기본적으로 중산층, 일반적인 중산층들이 했던 그런 직업들이 앞으로 많이 사라지고 경제 지도가 많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인데요. 이것 위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저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리포트의 자료 몇 가지를 이용해 보면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제조용 그 로봇, 그다음에 서비스용 로봇, 그다음에 로봇 부품들 이런 것들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를 나타낸 것인데 2017년, 2022년 갔을 때 세 가지 산업이 모두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T에 대한 전망 여러 가지 보셨습니다만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전망의 수치 자체는 뭐 주목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로봇 시장의 성장은 제조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로봇용 부품들이 모두 동반해서 성장한다라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 로봇 산업의 밸류 체인이 예상보다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기존의 제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밸류 체인들이 있는데 이 로봇은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가 또 있습니다.
이 로봇이 제공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있고요. 근데 이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에 한 가지 기능을 부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라인에, 생산 라인, 공장 생산 라인에 로봇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로봇이 일종의 조립 로봇인데요. 이 조립 라인이 변화하게 되면 이 로봇을 버리고 새 로봇을 가져다 써야 될까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손실이죠. 그러다 보니 로봇의 소프트웨어를 개량을 해서 다음 작업에도 그대로 이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약간의 서비스를 개량해서 로봇을 계속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로봇의 밸류체인은 굉장히 넓은 거죠. R&D도 마찬가지겠죠. 설계, 생산, 유통, 뒤에 AS까지 굉장히 많은 그런 밸류체인들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설계와 생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겠지만 이 AS 부분이라든지 또 소프트웨어 개발과 서비스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밸류체인이 존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융복합 산업이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있어서도 앱경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에서 흔히 얘기하는 앱경제와 함께 이런 로봇 산업을 잘 육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려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또 하나 이제 무엇을 살펴봐야 되냐면요. 자, 이 리포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봇의 증가 자체가 미국의 산업용 로봇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들이 줄어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단순한 인간의 노동을 이제는 로봇들이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의미 있는 그림이냐? 선진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인구가 계속 노령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몸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의 상당수를 지금 해외 인력을 수급해서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민자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오겠죠. 왜냐하면 물가가 점점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싼 임금에 써왔던 사람들도 점점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생산 쪽으로 돌렸다가 해외 생산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더 비용을 낮추기 위한 이런 로봇 산업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머징 국가는 어떻습니까? 이머징 국가도 과거 대비해서 임금이 점점 오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점점 공장이 빠져나가서 더 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공장들이 점점 옮겨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뭐가 필요합니까? 로봇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선진국은 인구 노령화로 필요하고 이머징 국가는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임금 때문에 어느 정도 자동화 공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70년대 모두 70년대 사람을 투입해서 하는 산업만 했다가 이게 이제 80년대, 70년대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중화학공업, 중공업 이런 것들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와 같이 하는 그런 로봇을 일부 사용하는 것들로 바뀌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웬만한 생산 라인은 거의 사람은 관리만 하고 주요 공정 라인에서 기계, 로봇들이 많은 산업들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향후 로봇 산업은 이머징 국가에도 필요하고 선진국에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현재 로봇 산업의 트렌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이 로봇은 미국의 리싱크 로보틱스의 백스터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그냥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멍청해 보이지만 이 로봇 자체는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좀 개선을 해서 관련된 작업들을 계속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굉장히 단순한 작업 하나만 하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안에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해서 얼마든지 작업 내용을 바꾸고 새로운 내용들을 줄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최근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으로도 점점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보고 계신 이 로봇은 외과 수술용 로봇입니다. 물론 외과 수술을 혼자 담당하는 건 아니죠. 의사가 전반적인 주도하에 아주 정밀한 작업 같은 것들을 이 로봇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형태의 외과용 로봇이 될 것 같은데요. 의료 산업에서도 앞으로 점점 로봇의 사용 빈도가 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일반적인 제조업상에서도 아니면 이런 의료 산업 쪽에서도 지금 보시면 직각좌표 로봇이라고 해서 전혀 로봇같이 생기지 않았지만 이거 뭐냐면
그 컴퓨터 화면에, 예를 들어서 이런 컴퓨터 화면에 좌표를 만들어 놓고 그 좌표에서 얼마로 잘라라 이렇게 하면 사람이 자르는 것보다는 기계로 정밀하게 잘라내는 게 더 정밀하겠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런 평면으로 나와서 약간의 모직 이런 형태로 보여집니다만, 여기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판이 들어간다든지, 레이저를 이용한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반도체 판이 들어간다든지, 디스플레이 판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샤파이어 유리 같은 그런 굉장히 가공하기 어려운 그런 절삭 공구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보호구마치 산업에서도 로봇의 활용도는 점점 높아지는 거죠. 앞으로는 굉장히 정밀한 곡률로 만든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3D 프린터 같은 것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좌표를 이용한 로봇들의 활용도는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쪽에 보이는 로봇은 뭐냐면 수직 다관절 로봇입니다. 말 그대로 수직으로 움직이는데 관절이 많아서 다양한 그런 작업들을 시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어렸을 때 생각하던 그런 로봇은 마치 인간과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다관절 로봇이었습니다만, 이런 로봇을 만들기에는 아직까지 좀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계단을 오르고 내려가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정도의 기술이 굉장히 진보된 그런 로봇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수직 다관절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과거 대비해서 로봇의 발전 속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인데요. 아까 우리가 시리를 살펴봤죠. 시리, 구글 나우,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 이런 서비스들이 모두 뭐냐 하면 음성인식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거죠. 로봇 안에 이런 인공지능을 넣어서 로봇 자체가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은 최근에 IT 빅브라더들이 취하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음성인식 기술과 로봇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기술이 잘 접목된다면 인간의 상당히 많은 작업들을 로봇이 대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들을 앞으로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는 좀 과제가 남아있지만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그래, 구글의 무인카 같은 것들도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쌓여가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드론, 군사용으로도 쓰이고 촬영용으로도 쓰이고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 무인 정찰기, 이 드론과 같은 형태도 로봇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보시면 리오틴토가 만들고 있는 이 무인 트럭인데요. 이 무인 트럭이 하고 있는 일은 굉장히 단순한 동작의 반복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중앙에서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작업들을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했지만 사람들이 이런 작업들을 점점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은 단순하게 로봇을 탑재해서 이 트럭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산업들, 광산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임업이라든지 이런 1차 산업들의 굉장히 단순한 그런 반복 작업들은 로봇이 점점 대체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에 로봇의 트렌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작업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고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트렌드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가 최근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인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요. 일본의 아스카와 전기라고 하는 기업, 산업용 로봇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아스카와 전기의 5년 주가인데요. 많이 올랐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이 아스카와 전기가 일본의 니케이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트렌드는 니케이 지수를 쫓아가고 있는데요.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 니케이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 독일의 쿠가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여기도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데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회사입니다.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도 지금 보시면 5년 전에 5달러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 45달러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주중받고 있는 거니까 거의 9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을 만들고 있는 야스카와 전기나 독일의 쿠카 같은 회사들의 주가 동향이 이렇게 좋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내에는 과연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가장 이 논의의 초반에 산업용 로봇이 있고 서비스용 로봇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조율을 해보게 되면 초기에는 산업용 로봇이 많았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 의료용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복지를 위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군사용 로봇이라든지 이렇게 용도가 확실한 서비스용 로봇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대표적으로 국내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동부로봇이 있습니다. 나머지 또 유진로봇을 포함한 몇몇 종목군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아직까지 만들어내는 단계가 거의 산업용 로봇 아니면 그 청소용 로봇 정도이기 때문에 뭐 로봇 관련주라고 본격적으로 꼽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산업용 로봇 내에서는 현대중공업과 동부로봇을 만들고 있는 일부 기기들이 그나마 조금 영향력이 있는 또 세계 시장에서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현대중공업에서 만들고 있는 상당수의 산업용 로봇은 모두 자동차 제조 라인에 쓰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을 기점으로 서비스용 로봇이 급속도로 발전한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초기의 로봇 시장은 여전히 산업용 로봇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서비스용 로봇이 확대된다면 어떤 기업들에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까요? 국내 하드웨어 제조 능력 그리고 IT 능력에서 최고치를 발휘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와 LG전자라는 점을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는 구글을 바탕으로 한 지금 타이젠이라고 하는 OS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자, LG전자는 먼 미래에도 이것을 가져갈지는 조금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HP, 휴레패커드에서 인수한 웹 OS를 현재 끌고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OS를 바탕으로 향후 산업용 로봇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 두 종목을 가능성을 보고 장기적으로는 로봇 관련주로 선정해서 여러분들의 관심 화면 안에 넣어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바쁘게 달렸습니다. 향후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모바일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죠. 그리고 쉽게 모바일 시장의 판도가 바뀌어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렇게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향후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은 우리가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수밖에 없다. 아주 유명한 투자자나 아주 유명한 학자의 얘기만 들어서는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여러분들이 또 게시판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뭐 연락을 주신다면 저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